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대의 노노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될 경북대 인문대학 노노문학과의 김규종이라고 합니다. 노노문학과 하면 아시죠? 러시아 문학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러시아 문학 하는 사람이 무슨 갑자기 공자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잠깐 제 얘기를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 3월서부터 2006년 2월까지 경북대 인문대학의 부학장 노릇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006년서부터 1년 동안 이른바 연구년으로 집에서 편히 쉬면서 나름대로 뭔가 공부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6년 3월서부터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빈들빈들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많이 노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제 평생에 그렇게 오랫동안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도 늘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미라서. 그래서 그게 가을에, 그러니까 2006년 가을이니까 꼭 14년 전 이쯤 됩니다. 그때 학교에 와서 제가 어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생 혹시 논어 번역 괜찮은 거 있으면 한 권 소개해줘요. 그랬더니 우리문화에서 나온 걸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문을 전혀 몰라도 우리말만 읽을 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자상하게 나와 있는 논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2006년 9월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3월에 제가 2007년 3월에 학교에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2006년 2월 말까지 제가 6번 반을 읽습니다. 그리고 3월 초가 되기 전에 여태까지 읽었던 것을 돌이키면서 제가 컴퓨터로 저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A사 용지, 여러분들 A4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한국말 쓰는 게 좋잖아요. 러시아에 가면 아체뜨이레라고 이야기하고요. 도이칠란트에 가면 아피어라고 그래요. 피어가 사죠, 도이처로. 러시아어로는 최뜨이레인데 영어로는 4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4인데 왜 A4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A사 용지로 6장 정도를 정리합니다. 한문으로만 써있죠. 그걸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1시간씩 적기 시작합니다. 학교 나가기 전에. 그리고 개강하고 나서 제가 10번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보강을 하고 났더니 A사 용지 10장이 됩니다. 그걸 매일 쓰는 거예요. 길을 다닐 때도 그걸 중얼중얼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남들이 별로 흥미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 가지 구절들 이따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공부하고 다니다가 그러면 공자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게, 물론 공자가 쓴 책은 아니에요. 공자가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경험과 이야기 나눈 것을 후학들이 엮은 책이 논어거든요. 그럼 공자를 대표할 만한 책이 논어인데, 자, 그렇다면 노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도덕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또 뭐라고 했을까? 또 장자를 읽어요. 야, 그러면 사마천은 또 사기에서 뭐라고 했을까? 또 읽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보강해서 읽으면서 나름대로 중국 고전에 대한 관심과 알을 조금씩 늘려가요. 그 세월이 좀 길죠. 그리고 나면서 2008년쯤부터 제가 대외적으로 논어하고 도덕경 관련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천하죠. 하지만 저는 좀 집중적이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그 고전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인간으로서, 또 학자로서, 또 대학의 강단에 서 있는 교수로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10년쯤 전에, 다시 말해서 제가 30대 중후반에 논어를 읽었으면 근본적으로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다 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년 동안의 연구년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공자와 논어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과연 공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공자왈 맹자를 해서 아주 캐캐묻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가 공부, 두 번째가 인격 수양, 세 번째가 위계의 질서, 네 번째가 천하사상, 다섯 번째가 인의 예학사상, 그 다음에 백성과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 공자가 욕을 많이 먹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정치사상,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리의 선택. 그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거는. 유럽연합 참고문헌. 요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강연을 이렇게 듣고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아마 대중강연, 뭐 도서관이든 아니면 뭐 백화점이든 뭐 평생교육원이든 많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 있을 텐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책을 구입하고 밑줄 쳐가며 또 오른쪽에는 써가면서요.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2번, 3번, 10번, 20번씩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거지, 남들이 아무리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강연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인가는 생각이 안 나요. 그 강사가 했던 재미난 이야기는 생각이 나는데 강사가 정말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 고갱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큼 많은 수고로움과 노동을 투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깊이하고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12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바이올라라는 여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쉽게 얻은 사랑이 쉽게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로또 맞으면 몇 년 안에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갑자기 횡재한 거예요. 횡재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 나의 정당한 노동이 투여되지 않은 우연한 기회에 들어왔던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얼만큼 땀과 정성과 시간을 거기에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집니다. 물론 놀이 삼아, 구경 삼아 인문학 강연을 다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기왕에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실 것 같으면 직접 서책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나한테 딱 맞는 필요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이 요겁니다. 이 선생 제일 좋은 번역본이 뭐야? 2006년으로 되어 있죠? 요 나온 해 제가 구입한 겁니다. 박정현 교수가 번역을 한 거고 공자가 쓴 건데 이건 뭐 아주 한문 나오고요. 일단 학예시습지 불역연로, 유봉자원방내 불역낙고, 인부지불은 불역분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학에서부터 우리말로 쭉 나오고 번역을 해주고 밑에 내려가서 각 주에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구조예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순서는 제가 보기에도 제일 먼저 권해드리는 건 요거를 딱 보시는 거예요. 이 책보다 훨씬 더 두꺼우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묵점 기세춘 선생이 쓰신 논어 강의라는 책인데 이건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고 다녀야 될 정도예요. 기세춘 선생은 그 기대승 선생 알죠? 뭐 고봉 뭐 퇴계에게 편지하다 뭐 이런 책 나온 거 있잖아요. 고봉 기대승 선생. 그 양반이 14대 손인데 오래전에 한학을 하시다가 나중에 사회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그 신영복 선생이랑 같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기세춘 선생의 이런 책 제목은 전부 신영복 선생이 우리말로 또 한자로 써주신 책들이에요. 감옥 동기생들인데 그 감옥에서 인격 수양하시고 나온 다음에 수많은 동양 사상,
사상 관련 서책들을 번역을 하셨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양의 그 고전들을 이해하려면 사자성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이경석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한다. 그게 되는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이한 분이 기세춘 선생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일본인 학자가 누구냐면 맨 위에 있는 공자와 논어 요시카와 고지로. 20세기 전 세계 최고의 공자와 논어 전문가. 유감스럽지만 일본분입니다. 요시카와 고지로가 1966년에 일본 NHK, 일본 국영방송이죠. 일본의 KBS. 거기서 이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한 달 내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못 꺼낸 게,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그냥 구술로 강연한 거예요. 그걸 책으로 엮어낸 게 공자와 논어인데, 요시카와 고지로가 강연한 연대가 1966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공자와 논어 제목을 가지고 뭐 도올과 논어 이거 강의한 게 2001년입니다. 2001년에서 1966을 빼면 35가 나오죠. 1945에서 1910년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35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한 해만큼 차이가 나죠.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그 공자와 논어를 접근하는데 그 정도는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아직 저도 안 읽어봤어요. 다산 선생이 1801년부터 18년까지 만 18년 동안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하시죠. 신유박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다산 선생이 그 약 130여 권 정도의 책을 내시는데 논어집주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논어를 중국의 학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근데 나는 어떻게 볼 건가. 요 책을 내세요. 그 책을 내시게 된 근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논어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규 소라이나 이토 진사이 같은 일본의 그 신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논어가 주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왜곡돼 있다. 애초에 공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서 아마 다산 선생이 굉장히 그 두툼하게 책을 내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내년에는 아마 그 책을 좀 구입해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어찌됐거나 공자와 논어라고 하는 책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술 강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순서가 이거예요. 기세춘 선생의 논어 강의를 읽으시거나 박정현 선생의 논어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공자와 논어로 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대중의 반역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영웅의 역사도 어렵고요. 열정 가운데 보면 공자하고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이 사기에서 보면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 5개 영역으로 나뉘어서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가하고 열전에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 정말 유일무이한 인물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세가 쪽도 읽어보고 열전 쪽도 읽어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되게 되면 왼손에 노자, 오른손에 공자, 그죠? 이런 책을 보면 이야기들입니다. 각종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자와 노자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아주 읽기에 굉장히 재미난 책인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들, 뭐 유로피언 드림이나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이런 책들은 교수들이 읽어도 아마 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따분하고 좀 어려운 책들인데 일반 대중 독자들은 요거 아주 재밌고요. 그래서 순서는 얘들 중에 선택해서 읽어보시고 공자와 논어를 읽고 내려오셔서 사기의 세가하고 열전 좀 보시고 요거 왼손 오자 오른손에 공자 이런 걸 읽고 나시면 나중에 도덕경이나 장자나 또 운이 좋으면 벽암록 같은 책, 불가를 대표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문의 어떤 뭐 도저한 깨달음을 불린 문자지만 문자로 옮겨놓은 책이라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어는 여기 보시면은 위정편, 뭐 계시편 이렇게 나와 있죠.
논어는 총 글자 수가 한 12,000자쯤 돼요. 그리고 20개의 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당 보통 한 한자로 치면은 뭐 600자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도덕경이 5,000자, 논어가 12,000자, 그런데 장자가 남긴 장자는 10만 자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은 56만 자가 넘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장자 5권, 그 다음에 뭐 논어 5권, 도덕경을 합쳐도 사마천이 남긴 사기만큼은 부족한, 사기에는 못 미치는 정도의 분량이니까. 그리고 논어나 도덕경에 나와 있는 한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읽기 편한 건데, 공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죠. 학이불사증방이요 사이불학즉 다라, 이런 말이 나와요.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한테 속임을 당하기가 쉽고,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서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끊임없이 독서, 그죠? 그다음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학이사, 그러니까 얘를 합쳐놓으면 학이사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제일 첫째가 하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옛날 역사 드라마 텔레비전 가끔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왕이든지 아니면 뭐 고관 대작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죠. 네가 감히 나를 기망하려 드는 게냐. 그럼 현대의 그 젊은 친구들은 저 기만이라는 말을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망자 여기 나와 있는 망자예요. 그죠? 속이다 할 때도 기망이라는 말을 가져갔어요. 책을 많이 읽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계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한테 속임을 당하기가 쉽고,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위태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대학,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은 공자가 이미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글로 남기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겁니다. 독서, 사색, 글쓰기, 토론. 요 네 가지가 특히나 인문학의 기본적인 학문 방법론이에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줄줄이 외우기나 하고, 글쓰기 어려워하고, 토론은 뭐 한국 학생들은 거의 꽝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꽤 재미난 일화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계시편에 들어있는 불학시면 무의연이요 불학래면 무의립이라. 그러니까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예를 공부하지 않으면 무의립,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공자의 제자라는 소리도 있고, 또는 공자를 부러워는 했으나 배우고는 싶어 하지 않았다는, 하여튼 뭐 어떤 몇 가지 설이 있는 진강이라는 인물, 혹은 진항이라고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자의 아들, 공자는 딱 아들 한 명을 뒀습니다. 이름은 리인데, 그 자가 백어예요. 큰아버지 백자에 고기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강이 공자의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백어한테. 자네는 혹시 아버지한테 뭐 특별한 거 배운 거 없나? 그러니까 백어가 고개를 흔들죠. 전혀 그런 일 없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죠. 백어가. 어느 날 제가 뜰에 서 있는데 아버지께서 지나가시길래 제가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물어보시기를, 네가 요즘 시경, 시를 공부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얘기가 불학시면 무의연이라.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너가 할 말이 없을 게다 라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또 얼마 있다가 뜰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지나가셔서 다시 예를 갖췄더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를 공부하고 있는가? 예법을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불학내면 무일입이라. 예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설 입자를 썼는데 뭘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건데, 내가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건 사람 인자 한자를 보시면 되죠. 나만 혼자 있으면 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쳐줘야 됩니다. 혹은 내가 받쳐줘야 다른 사람이 서게 돼 있어요. 선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함께 영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예의범절입니다. 옛날 중국에 있던 그 소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소학을 마치게 되면 대학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공자가 15세에 학문의 뜻을 뒀다라고 배우셨죠. 뭐 지우학, 뭐 30의 이립, 40의 불업,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70의 종심소요유로대 불유구라.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15세에 학문의 뜻을 뒀다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그때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대학에 들어가기 10년 정도 어린 소년들이 배웠던 교육기관이 소학입니다. 소학에서는 6가지 학과목을 가르쳤어요. 그 첫 번째 학과목이 예입니다. 뭐냐면 예, 악, 사, 서, 수, 이 6가지 가르칩니다. 예의범절이에요. 맨 처음에. 예. 그 다음에 음악을 가르칩니다. 공자의 사상을 예학사상이라고도 그러죠. 인과 의를 중시했지만 예학사상이라. 그 다음에 서, 예악, 사. 활속입니다. 활로 써놓은 거예요. 어는 말이나 마차를 모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 체육 과목이에요. 이거는 군사 과목이기도 합니다. 활을 쏘고 말이나 마차를 몬다. 당대에는 지식인 계층이 전쟁이 나면 먼저 앞장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5번째 과목이 비로소 글쓰기가 나와요. 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읽어야 되잖아요. 시를 읽고, 시경을 읽고, 글을 쓰는 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수. 기본적으로 산수는 공부했던 거예요. 예, 악, 사, 서, 수. 이걸 육예라고 합니다. 이거를 마치고 난 연후에 이 고관대작이거나 선비계급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공자가 15년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30살이 돼서야 비로소 내가 30의 이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혼자 서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30의 아마 철학 박사 정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엮었던 그 시경의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자는 당대에 한 3,500편 정도의 시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305편을 출연해서 경전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걸 시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서삼경,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우리가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됐던 7과목이잖아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게 사서고, 시경, 서경, 역경이잖아요. 맞죠? 그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이 시경, 공자가 스스로가 엮었던. 그래서 이 시는 오늘날 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병든 나무처럼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라든가, 또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났다라든가,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라든가, 이런 시가 아닙니다. 그런 시도 일부 있어요. 연애시도 있지만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런 시, 전쟁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또는 세시풍수에 관련된, 또는 남녀 상렬지사와 관련된 굉장히 각종 다종다기한 내용이 들어있는 시가 시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이야기하죠. 시 300을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사라 그랬습니다. 시경에 들어있는 300편의 시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 생각에 사특함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사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엮고 자기 스스로 책 내용을 아주 간명하게 사무사라고 규정을 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시를 근본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를 그냥 좋다고 넘어가 버리는데 시가 정말 좋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시도 굉장히 좋은 시가 많죠.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드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른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이런 시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앞에 홀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저는 다 보이죠. 미당 서정주가 남긴 동천 겨울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달이잖아요.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쫙 날아가죠.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정물화가 단 한순간에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되는 기가 막힌 시인데 시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짧은 시 같은 거 기억하면 좋잖아요. 한시. 제가 좋아하는 한시는 장계가 쓴 그 칠원고시 풍교야박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뭐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문인 정지상이 썼던 송인, 님을 보내는 거죠. 남포에서. 이런 한시. 조선시대 그 미소호목의 형 허우가 썼던 시비음 같은 칠원고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고 그때그때 음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삶을 돌이킬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이 쓰고 기억해 보는 것, 그건 시를 제대로 음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예의범절을 공부한다. 한국에서 예의범절 교육 안 시키죠, 요새? 밥상머리 교육 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야, 다리 떨지 마라.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음식 흘리지 마라. 편식하지 마라. 밥상머리 교육을 낱낱이 시키셨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공부만 잘해다오.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서 아이들이 뭐랄까요,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없죠. 영화관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신발 신는 발을 그대로 사람이 없으면 앞자리, 그죠? 그 등받이 쪽에 다리를 탁 올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휴대전화 건드리고 쩝쩝쩝 소리 내가면서 콜라 마시고 팝콘 뜯어먹고 앉아 있어요. 떠들어대고. 왜 그래요? 가정교육이 없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엉망인 아이가 대학에 와서 또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것인가? 저는 별로 회의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의범절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더 21세기에 요구되는 게 저는 예의범절, 인간 기본이죠. 인격 수양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논어에서 나와 있는 공통점만 제가 딱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 그 하기편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이 있고 위령공편, 헌문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군자 삼락 가운데 세 번째죠. 인부지 불원, 불역 군자호. 군자 삼락. 제가 아까 잠깐 읽었는데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유붕자원 박내 불역 낙호. 인부지 불원, 불역 군자호. 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성내지 아니하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아니 멋진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아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자는 만 58세 이때쯤 돼서 고향이 노나라를 떠나서 천하를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환이라고 합니다. 수레바퀴 철이거든요. 수레바퀴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날 써달라고. 아무도 안 써줘요. 어떤 지식이, 어떤 그 이름이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가문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공자는 뭐 대단하긴 한데 안 써줍니다. 그때 공자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 자부심이 넘치는 말입니다. 불환인지 북이지 환부지이냐.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환은 병환할 때 아프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는 근심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환부지이냐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그죠?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것도 군자는 병무능언 불병인지 부기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군자는 그죠? 능력이 없음을 근심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마라. 그죠? 내가 정말 유능한가 무능한가 내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걸 근심하지 말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요약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환인지 부기지 환기불능이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근심하라. 대개의 그 지식인들, 이를테면 뭐 박사 어쩌고 하는 사람들, 또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정부가 바뀌거나 개각을 할 때쯤 되면은 모가지를 쭉 내밀죠.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겠느냐. 안 불러줘요. 되게 안 불러주죠. 왜?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 대단한데 왜 나를 안 부르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때 공정하는 얘기죠. 소크라테스 식으로 바꾸면 know thyself. 그대 자신을 알라. 공자는 아주 오래전에. 공자는 기원전 552년에 나서 479년에 죽었고요. 소크라테스는 거기보다 적어도 두세대 뒷사람이죠. 390년인가 졸한 것 같긴 한데 99년인가 기원전에. 생물연대가 저한테 확실하진 않은데요. 여튼 그 두 명의 4대 성인 중에 둘이 들어가잖아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아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격 수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 쉬운 말이에요. 빨리 하려고 하면 도달할 수가 없고 견소리 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욕입니다. 뭐 개 어쩌고 소 어쩌고 말 어쩌고 욕부터 배워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잘하시죠? 빨리빨리. 그 두 가지 알면 한국 생활 끝나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나옵니다. 욕속. 우린 빨리 해야 돼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변에서 빵빵빵 누르는 사람들이 있죠. 왜 눌러요? 너 왜 끼어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는 야 앞에 벼놓고 왜 안 가는 거야? 뒤에서 빡 눌러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는 빨리빨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끔찍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지금 결정적인 어떤 존립의 문제, 그 잠깐 운전하다가 생각이 거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운전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뒤에서 못 참는 거죠. 물론 저도 성격이 급해서 저도 누르는 때가 있는데 저는 늦게 간다고 해서 누르는 법은 없습니다. 피해가면 되는데요. 저는 난잡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운전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도 오른쪽에든 무시로 차선을 밟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반 정도는 다른 쪽 차선에 걸치고 가죠. 택시 운전사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일반 그 사람들은 서둘러서 가려고 욕심을 내서 그런 건데 그런 나쁜 습성을 고스란히 배운 자가용 운전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전 그럴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안에 있는 비평가가 꽉 누르게 합니다.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런 그 염치 없는 최소한도 예의 범절이 없는 채로 거리에 자동차는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념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주 난잡하게 사람들은 난폭 운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난폭 운전보다 난잡 운전을 더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원래 돌아오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것도 작은 이익을 보려다 보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정비석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자유부인을 떠올리셨다면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전쟁 후 서울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죽는 어떤 뭐
인텔리 여성의 어떤 자유로운 애정행각. 그분이 쓴 그 소설 가운데 그 초안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초안지. 장기두면 나오잖아요. 파란색이 예, 초평 항우, 빨간색이 네, 항고주 유방. 서로 다투는 장기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5권짜리 장편 소설이 초안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화금자 불견산이요, 아니 축록자 불견산이요, 화금자 불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축, 몰축자거든요. 축, 각축하다고 할 때. 사슴을 모는 사람은 축록자, 불견산, 산을 보지 못하고 화금자, 확 움켜잡는 거라는 겁니다. 일확천금할 때. 금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 돈에 눈이 먼 자는 불견이니라,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사슴이 비쌉니까? 산이 비쌉니까? 사슴이 산에 삽니까? 산이 사슴에 삽니까? 산이 더 비싸죠. 자, 금이 비싸요? 사람이 귀중해요? 아, 금이라고요? 아, 그러면 금이 있는 세상으로 가서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금보다는 당연히 사람이 귀중하죠. 사람이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축록자 불견산, 화금자 불견이. 작은 걸 쫓는 사람,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금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 돈벌이에 눈이 먼 자는 사람을 놓치는 거죠. 견소리적 대사불성이다. 같은 맥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격 수양 가운데서 제가 논어를 읽으면서 참 이게 아프구나 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헌문편에 나오는 고지학자는 위기론이, 금지학자는 위인이로다. 그러니까 옛날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닦으려고 했는데 위기, 자기를 위해서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학자,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 그 시대의 학자들은 왜 공부를 하는가? 위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한다. 다른 사람 누구? 권력자들. 권력자들 위해서.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수기치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기치인.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먼저 자기가 인격 수양도 하고 지식인으로서 학문 연마에 정말로 남다른 공력을 들이고 난 다음 어느 수준이 됐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애들은 되게 수신하고 난 다음에 재가하고, 재가하고 난 다음에 치국하고, 치국한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하시는데요. 그 단계는 딱 하나입니다. 수신하고 난 다음에는 지식인의 역할이 세 부류로 쪼개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일반, 우리들 하나하나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그 춘추시대, 전국시대, 중국의 그 봉건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잖아요. 봉건제도. 물론 그 진시황은 나중에 군현제도를 실시하지만 군현제도 이전에 봉건제도예요. 그러니까 땅이 큰 게 있으면은 천자가 혼자 다스리기가 너무 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피부치들한테 땅을 쪼개줍니다. 물론 천자가 다스리는 노른자위 땅은 있죠. 이걸 쪼개줘요. 이걸 이제 분봉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제후 혹은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는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 천명, 그죠? 천명을 받드는 천자가 있어요. 그 천자 아래 왕이 있어요. 제후가 있다고. 제후 밑에 뭐냐면, 제후도 땅이 넓으니까 그걸 가문한테 또 쪼개줍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사농, 공상, 이 3인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천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백정이나 광대나 이런 예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혹은 천명, 천자, 그 다음에 제후, 그 다음에 대인, 귀인, 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귀족, 지배계급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농, 공상. 이 선비계급이 지식인 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공상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뭘 만들고 교역에 종사하고 그 아래 다시 천민들이 있고 철저한 위계 질서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가 대인, 귀인, 관인 같은 사람들 도와준다. 가문을 위해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후, 왕국의 신하가 됐다. 이 사람은 치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예외적으로 이를테면 천자를 보필해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자기가 참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평천화한다고 그래요. 쪼개져 있는 거지. 이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치국을 하고 치국한 다음에 평천화하고 언제 그러겠어요? 그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계 질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것 말고 요건 뭐 노자하고 이제 공자하고 어떤 차이점을 제가 잠깐 얘기해 놓은 건데 공자는 하여튼 늘 남성 중심이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남성 중심이니까 당연히 불. 근데 노자 쪽으로 오면 여성. 그래서 21세기는 어쩌면은 노자 중심의 여성의 세기. 그다음에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 부드럽고 약한 것. 노자가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유약승 강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대단한 이야기죠. 요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빼겠고, 그 물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위계질서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공자가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두 가지 인간형이 있죠. 하나는 군자, 하나는 소인. 소인을 정말 공자는 싫어했죠. 군자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자는 탄탕탕하고 소인은 장척척이라 수리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탄탕탕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고 너그러워요. 그래 화평하게 늘 열려 있어요. 근데 소인은 늘 근심 걱정으로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걸 묵점 기세주 선생님이 굉장히 멋지게 해석을 하는데 군자가 탄탕탕한 이유는 뭐냐? 군자는 왕당파다 이거예요. 보수주의자고 왕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논을 읽다 보면 공자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공자가 한때 벼슬살이 했습니다. 모시고 있던 사람에게 뭔가 충고를 해요. 좋은 의견을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가요. 왕당파이자 보수주의자이면서 늘 왕이 저렇게 해라 그러면 거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인은 누구냐? 기세준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소인은 부국 강병파다 이거예요. 진보다. 그죠? 왕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얘기한다. 그러다 보면 건 뭐예요? 걱정 의심이 많은 거예요.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생을 할 텐데.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소인이다. 이런 색다른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묵점 기세춘 선생입니다. 물론 적용되는 면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계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위계질서인데 군자유 3회 군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왜 천명, 왜 대인, 왜 성인지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 가운데 일부가 있는 겁니다. 천명을 두려워한다. 천명? 하늘이 내리는 명령이죠. 천명을 알아야 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명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고 대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후 밑에 왕 밑에서 벼슬을 주는 사람이 대인, 귀인, 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인이야말로 가문의 중심으로서 국가의 일정 세력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비에게 벼슬살이를 주는데 당연히 군자로서 벼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는 공부를 위한 공부, 학식을 위한 학식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3년학의 부지어곡은 부이득이 아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도 벼슬살이를 하지 않겠다. 그것은 얻기 어려운 생각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아예 확언하는 거예요. 오래 공부를 했으면 세상에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일컬어서 경세재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학문으로서, 즉 실사구시로서 공자는 학문을 이야기하지
결코 공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재미, 취미, 소일, 오락, 교양 이런 걸로 공부를 생각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벼슬을 하려고 하면 누가 주는가? 일반적으로 대인이 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성인지연. 성인은 천자 중에 천자를 성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요순임금 맞죠?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 외천명, 외대인, 외성인지연. 이래야 온전한 의미에서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